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문헌정보학의 이론과 실천 편입니다. 제목이 조금 오늘 더 딱딱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 스스로에 반성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라는 이제 자기 반성, 전체의 반성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담았습니다. 문헌정보학의 이론은 뭘까요?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 방법론들은 뭘까요? 저는 항상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80년대 유학을 할 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과목 중에 하나가 Library Effectiveness라고 썼습니다. 도서관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도서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에 대한 얘기, 많은 그 절차들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시대 기술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이용자들은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패턴에 대한 연구도 했었고, 어떻게 하면 그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도 했었고, 또 다른 교과목에서는 검색에 대한 얘기도 다루었습니다. 검색의 기본은 접근점을 개발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타데이터, 키워드, 색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그 접근점을 어떻게 개발할래 하는 얘기들이었죠.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그 데이터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어휘들을 추출하는 작업도 필요했을 것이고, 좁게 보면 도서관 얘기 같지만 넓게 보면 지식사회 전반에 걸친 얘기입니다. 어떤 강의를 하든 어떤 강연을 하든 어떤 토크 프로그램이 되었든, 아니 심지어 어떤 드라마 보더라도 우리가 그 방송을 통해서 보면 그 방송에 대한 방송 정보를 쳐다보다 보면 제목도 나오고 러닝타임도 나오고 뭐 감독에 대한 얘기, 주연에 대한 얘기, 스토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요즘 SNS에 들어가 봐도 해시태그를 달고 키워드를 몇 개 달고 있죠. 심지어 그 키워드를 인베드 시켜서 문장 속에서도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대표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대표성에 대한 얘기들은 도서관 밖의 얘기들입니다. 도서관을 포함한. 그 대표성을 고르는 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분류도 하나의 대표성의 얘기인 것이고, 다만 분류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하나를 대표할 수는 없죠. 키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지만 결국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그룹 안에서 어떻게 그 구별할래 했을 때 우리가 메타데이터를 얘기하면서 소위 더블링 코어 같은 경우 열 몇 개의 엘리멘트를 만들고 그 엘리멘트에 어떤 속성들을 갖고 있는가를 가지고 차별화시켜 가는 작업들. 결국 우리는 수백만 수천만 개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조각내느냐와 그 조각낸 것들 어떻게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특정 지을 것도 어떻게 그룹핑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기술적이고 학술적인 얘기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먹히지? 했을 때 이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쳐다볼까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기술은 이용자 편에서 쳐다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색인을 얘기할 때 자동 색인 기법들을 얘기합니다. 자동 색인 기법 얘기는 페이퍼 하나를 딱 가져다가 페이퍼를 쫙 스캐닝해서 데이터를 추출해내고 스태밍해서 데이터 일반 꼴을 만들고 키워드들이죠. 어휘들이죠. 그 어휘들을 빈도순으로 나열하고 그 중에서 의미 없는 글자들을 제거한 다음에 의미 있는 글자들 중에서 어떤 순위에 나타난 어떤 포션의 글자들이, 어휘들이 이 데이터를, 이 페이퍼를 대표할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해낼 수 있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르게 쳐다보면 페이퍼 하나하나에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키워드들이 예를 들어서 문헌정보학 데이터가 잔뜩 모여있는 속에서는 문헌정보란 글씨가 키워드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이퍼 안에서 문헌정보가 갖고 있는 위치상 키워드가 추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떤 시각에서 쳐다보냐면 네가 갖고 있는 컬렉션이 뭐니? 그 컬렉션 속에서 그 컬렉션을 차별화시키는, 컬렉션 속의 데이터 하나하나가 차별화될 수 있는 데이터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거기서 어휘를 고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이 모든 얘기들이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적 기반 속에서 성장했다기보다 외래 학문에서 들어왔다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문헌정보학이 복합학이 되네요. 복합학은 이것저것 섞여 있다는 얘기죠. 이런 영상 저런 영상들이 다 담겨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런 것들 전부 우리 고유의 이론으로 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공부하던 80년대에 그런 연구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거 돌아보면 60년대에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다루기 위해서 무척 노력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어떤 학자는 책을 챕터별로 쪼개서 그 책 하나하나를 분류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왜? 책도 집합체거든요. 우리가 저널만 쪼각내가지고 저널에 2만원 권의 발륨 속에 조그만 페이퍼 하나하나를 전부 독립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얻은 게 뭡니까? 아, 이건 분류할 수 없어. 키워드를 추출해. 근데 굳이 책은 분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 로케이션 때문에 분류를 했죠. 그런데 데이터들이 전부 디지털이 되면 굳이 로케이션이 필요해? 없죠. 데이터베이스 안에 각종 데이터들도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자기 그 기억장치 속에서 어디로 위치를 점하고 있냐도 있습니다. 그 가장 초기 버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그네틱 테이프이죠. 마그네틱 테이프는 딱 인셔이트 시켜주면 여기가 0이야. 번지 잡아주고 속도에 따라서 번지를 쫙 매겨놓고 데이터가 몇 번지로 몇 번지 쌓여 쓰였어. 그래서 태그를 만들어서 이 레코드는 몇 번지에 시작해서 몇 번지에 끝나.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러이러한 필드가 있고 필드는 몇 바이트로 되어 있어. 딱 정의하고 데이터가 쫙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계가 요 앞에 태그 부분만 딱 읽은 다음에 속도를 내서 필요한 것을 착착 찾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읽어오더라고요. 그걸 갖고 우리가 마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제가 좀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만들 건데? 뭐 태그 필드가 어쩌고저쩌고. 그 기계적인 부분을 왜 굳이 우리가 필드라는 이름으로 따져야 하지?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필드가 필요해. 소위 메타데이터 이런 필드가 필요하고 주면은 기술자들이 그걸 테이프에다 담아줬을 텐데 그 테이프에 대한 어중간하게 데이터 구조로 끌고 나왔습니다. 디스크로 넘어가면 어쩔까요? 레코드 타입을 만들고 레코드의 필드만 정해주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집어넣습니다. 기술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가 알아서 키워드도 추출해서 작성합니다. 어떻게 하지? 클라우딩 속에서 유사한 데이터를 찾아서 비교 분석한 다음에 이것을 어느 그룹에 넣을까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키워드를 쭉 깔아주는 거죠. 고유명을 쓰면 쓸수록 더 유리합니다. 왜? 그 고유명들은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토매틱하게 성장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유지하고 지켜온 기술이 뭐지? 그 시대 기술들을 붙잡고 우리가 낑낑대고 살았습니다.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지금은 아마 태그 달고 하는 얘기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마크에서. 하고 있네, 여전히. 100 태그는 뭐고. 굳이 100이라고 계속 쓰는 이유가 뭘까요? 저자사항은 뭐고. 저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렇게 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쓰고 데이터의 속성을 써주는 것도, 데이터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정준민, 작가, 정준민, 편집, 정준민, 뭐 그림. 그림 구별 못한다? 아니요, 요즘 기계는 그런 그룹핑만 해주면, 이건 글 하면 글에 대한 작가라고 쓰든 저라고 쓰든 지은이라고 쓰든 뭐가 됐든 전부 다 묶어줄 수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거라는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론적 바탕을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 기술에, 시대적 기술에 끌려 들어가면서 우리의 고유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분류는 도서관에는 잘 안 쓴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분류는 전 세계가 씁니다. 분류표, 분류 기법이 서로 다를 뿐이지. 우리가 대학 4년 동안 분류법을 배우는 건 참 아까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분류법은 배울 필요 없습니다. 분류표는. 이 동네에 이런 거 씁니까? 그럼 며칠 익히면 됩니다. 그 요령? 문헌정보가 했다면 이런 구조를 가졌구나 하면 됩니다. 큰 대형 기업의 물류창고에 있는 부품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지?
아무도 관심 없죠, 문정과 친구들은. 그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우리들 많이 쓰는데 장난감 도서는 어떻게 분류할까? 관심 없습니다. KDC? 설마 장난감 도서관이 KDC로 분류하려고요? 옷을 파는 매장에서 옷은 어떻게 분류할까요? 아니, 여러분 집에 있는 옷장을 열었을 때 옷은 어떻게 분류되어 있을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가끔 묻습니다. 너 자취하고 있어. 아침에 늦잠 자서 학교 가는 시간 없는데 시간 날 때 주말에 넌 옷을 어떻게 정리하니? 나라면 속옷, 겉옷, 월요일 입을 거, 화요일, 수, 목, 금 딱 정리했고 탁 모아놓으면 그냥 샤워하고 나서 바로 챙겨 입고 나오면 되는데 옷장 문 열고 오늘 뭐 입을까? 분류라는 것은 그렇게 다양합니다.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의용 가치를,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우리 KDC, DDC, 물론 그 전에 분류에 대한 기본을 배우죠. 그 분류의 기본만 갖고 1시간을, 10시간을 가르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양한 분류에 대해서 관찰하고, 저긴 어떻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 지금 왜 그렇게 되었지? 를 짜져보는 게 중요하죠. 왜 저 마트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을까? 왜 분류가 깨진 부분들은 왜 저게 깨놨을까? 꼭 그 물건이 거기라만 있으라는 법이 있을까? 한술 더 떠서 어떤 마트에 가면 하루 종일 직원들이 그 매장 사이로 가면서 물건을 진열하고 배열하고 빼가고, 그 인건비가 쌀까? 밤중에 12시 지나서 한밤중에 직원 몇 명 고용해서 새벽까지 날짜 지난 물건들 쫙 빼내고 내일 쓸 물건 채워놓으면 되지 않을까? 내일 쓸 물건이 뭔데? 그동안 수백일 동안 우리가 운영을 했으면 어떤 물건이 많이 나간지, 어떤 게 재료들인지 그게 파악이 됐으면, 야, 매달 좀 넓혀. 여긴 이걸 깔어.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계약한 게 있으니까 어떤 물건을 앞에 배열해. 전략이지 않습니까? 전술이고 기획이고. 그럼 그 다음에 갖다 까는 건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우린 뭘 해왔지? 도대체 가르쳐주고 내보낸 학교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어떤 걸 시도해보라고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이론을 가르쳤을까? 없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재미없게 배운 게 레퍼런스 서비스입니다. 레퍼런스 서비스를 배우면 레퍼런스 툴들이 있다는 얘기 쫙 나열해주고, 레퍼런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서는 어떤 자세인가 하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든가 신부님 같은 얘기를 쫙 해줍니다. 이런 성품을 가져야 한다. 가끔 학생들하고 나오면서 농담하고 그러죠. 그럴 거면 대통령을 하지. 서비스는 과학입니다. 절차적인 얘기이고 피드백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레퍼런스, 이용자 와서 질문하니까 자연과학실에 있는 사서들이 슬슬 도망다닙니다. 이용자만 나타나면 눈길을 피합니다. 왜? 모르니까. 저 물어보는 말을 모르니까. 물론 처음엔 모를 수 있죠. 2번, 3번 들어오면 저 말이 뭐지? 따라와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요즘 이런 질문이 많구나. 그걸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되는 거죠. 물어보기 전에 찾을 수 있게. 일을 할 때, 어떤 곳에서든 일을 할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직접 직원을 만나서 얘기하는 경우. 그 직원은 그런 이용자가 수도 없이 들어오는데 자기 업무를 놔두고 이 사람과 대면해야 합니다. 대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뽑아놓습니다. 뽑아놓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 또 가르쳐야죠. 가르치면 뭐합니까? 모르면 또 와서 거꾸로 또 물어보겠죠. 이제. 그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절차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두면 이용자가 찾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갈까? 그거를 컨덕팅할 수 있는 게 사서인 것이지, 현장에 앉아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물론 그런 질문도 있죠.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질문의 수를 최소로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시간도 절약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절차적인 얘기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도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툴도 있는 것이고 검색창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도구를 갖추고, 그 속에서도 사람들이 헤매면 큐레이션해서 이러이러한 정보를 쫙 깔아줘. 로케이션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발품 파는 것까지 모아줘.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옛날 폐가를 운영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왜 대출 반납시 좁지?
이 대출받는 분 책을 빌리겠다고 오고 반납했다고 오고 그거 쌓아서 빨리빨리 서가에 올리면 되는데 굳이 대출 반납실이 넓을 이유가 뭐지? 근데 대출 반납실이 넓으면 좋은 점이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이 책은 대출 반납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큐에 가서 해결하고 나갈 수 있고 반납해도 이 책이 딱 스캔하는 순간 레저베이션 되어 있는 책이야. 아니면 요즘 계속 빈도수가 높아. 이런 책들은 로케이션 하에 대출실 뒤에 있는 서가에다 쫙 잡아두면 이용자들이 헤매지 않고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검색창이 잘 돌아가야겠죠. 옛날 목록 카드를 만들 때는 불가능했던 얘기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대 기술을 얘기해요. 시대 기술이 바뀌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뒷북치듯이 끌려가고 있어요. 최근에 들은 얘기는 목록 만들고 검색하고 하는 것들을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사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지? 작은 도서관에서 필요하던 인력은 없지, 사서는 안 뽑지. 사서를 안 뽑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게 제가 욕해도 좋습니다. 냉정하게 저를 놓고 너 같은 사서 뽑겠니? 저라도 고민합니다. 왜? 사서를 데려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사서의 전문성을 쓸 수 있는 현장에서 일이 뭐지? 없다는 겁니다. 사서들 전부가 다 어떤 현실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없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못 없애더군요. 빼끌어서 할 일이 많다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분류 목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도서관 같은 경우 수십 명의 사서에서 그중에 한 이제 절반 정도가 분류 목록실에 묶여 있습니다. 이 책을 찾은 사람이 누구고 사달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예전에 내가 정치에다 넣어놨는데 다른 사서가 비슷한 책을 이건 내가 행정에 넣어놨는데 유사한 책들이 흩어져가도 아무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제일 잘 아는 열람실에 있는 사서는 책이 오는 대로 해결하고 앉아있는 거죠. 고객과 만난 열람실에 있는 사서는 아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다들 뒤에 들어가 있고 열람실 사서 혼자 달랑 지키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 전부 전원을 앞에 빼놓고 전부 다 분리 목록해. 이제 사서의 자질이 들여다 보이도 어떤 친구는 한 학기 내내 있으면서도 분리 목록 하나도 안 하고 책도 안 사고 책은 샀는데 책을 쌓아놓고만 하고 그리고 다 사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서를 뽑겠습니까? 우리가 뭘 가르쳐서 내보내지? 가르친 저로서도 참 창피합니다. 부끄럽고. 뭘 가르쳤을까? 낫게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묶여서 어떤 결과를 내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실험해 봤냐는 얘기죠. 실험해 봤냐는 얘기죠. 아니, 아이가 그걸 묶어서 생각할 능력이 있냐는 얘기죠. 도대체 우리가 외래 이론들을 많이 배웠으면 응용해서 우리 걸 만들고 그것을 우리의 다른 것들과 엮어서 서비스로 선행시켜줘야 하는 것이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늘 제가 아마 이 사스 선생님 본인이 제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알면 정말 화낼 겁니다. 도서관에서 어떤 행사를 했고 책을 배열해서 전시해서 책 전시회를 열었다고 하길래 그 목록 좀 보자고 했더니 행정처를 가운데서 그걸 보여주고 이걸 왜 보려고 합니까? 이거 이용자들이 압니까? 모르죠. 그 행사가 끝났으면 이건 행정처리들하고 책도 다 원래대로 소환되어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요즘은 홈페이지가 있어 뒤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뒤지는 내용이 없고 공지사항 그때 행사했을 때 몇 달 전 쫙 그 공지사항에 보면 목록 하나 떠 있어. 우리의 할 일들이 그런 걸 찾아주고 발굴해주고 확장해주고 사람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심지어 네이버나 구글도 창함에다가 돈만 많이 주면 앞에 띄워주는 일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면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순위도 결정해주는데 물론 요즘 사서들은 사방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 변화를 보려고. 그게 왜 개인의 역량으로 넘어가고 개인이 아등바등해 갑니까? 조직이, 구조가, 학문이,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줘야지 특정 사자 한두 명이 그런다고 해서 무한정부하게 변할까요?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찾고 우리 목적이 사람들이 친절하게 여기가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십시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독서지도 쪽에서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섭섭해하고 화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읽은 책을 소개하고 그 읽은 책을 소개하는 것이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면 괜찮은데 사서는 그냥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서가 소개했을 때 그 소개받은 사람이 받는 압력은 훨씬 큽니다. 다른 사람보다. 근데 사서가 갖고 있는 중립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넘어서 자기 취향만 살려낸다니. 아니 사서가 그러지 않으면 되잖아. 그런 교육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뭐가 취향을 넘어서는 중립적이고 중도적이고 공정한 걸까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금서에 대한 얘기. 거기에 얼마만큼 우리가 저항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항을 해야 할까요? 저항한다는 것이 하는 의미가 뭘까요? 저항한다는 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이고 지켜야 할 도리의 실천 덕목이 내 머릿속에 철학으로 있어야 한다는데 그 문헌정보학이 아니 좁게 도서관이 갖고 있는 지역의 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 뭘까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스테레오타입입니다. 도서관은 다 그냥 쿠키커터가 찍어내고 있는 쿠키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의 사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것을 개발하지만 우르르 쫓아가서 베끼면 물어보죠 나중에. 그걸 왜 베껴왔냐? 잘하잖아. 우리가 베껴오는 것은 방법론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라든가 철학들은 그건 베껴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지. 우리 요즘 여러 가지 정책 얘기하면서 자유주의 이론도 얘기하고 별별 이론을 얘기하고 선진국가 이렇게 잘 살았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 천만에요. 그들의 생활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적 위치가 다르고 주변 환경이 다 다른데 그걸 가져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뭐하러 우리가 교수가 됩니까? 뭐하러 가르칩니까? 약간 제가 오늘 흥분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없이 뭘 가르치는지 아니 진정 필요한 걸 가르치는지 아무 의미 없는 걸 가르치고 있는지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답답함을 얘기를 했고 변하자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는 뭘 배우고 어떤 걸 가르쳐야 할까? 어떻게 가르치지? 이런 얘기를 좀 더 한번 심도 있게 나눠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